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김창식 작가의 단편소설 다시 곰소항입니다. 이 작품은 김창식 작가의 신간소설집 도미노 9조각에 실린 소설입니다. 왠지 끌어당기는 제목이라 가장 먼저 읽게 되었는데요. 내용 역시 알곡이 꽉 들어찬 곡간처럼 풍성해서 한 줄도 허투루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의 여정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낸 소설 다시 곰소항.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도어락 잠금을 변경하려다 잔잔하게 다스리던 화기가 울컥 돋았다. 주차장으로 내려오면서 오늘은 어떤 예감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전라북도 보안군 진서면 곰소항에 도착하는 동안은 생각 주머니를 개방하지 않겠다. 어금니를 물었다. 서해안 고속도로 횡담도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다짐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늦은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다. 늘 그랬지만 무엇을 먹을까로 고민하며 메뉴를 살폈다. 한 끼 식사를 위한 메뉴가 지나치게 많다. 마지막 메뉴에 도달하면 처음의 메뉴가 그새 기억나지 않아 혼란스럽다. 단일 메뉴만 제공하는 식당이 그리워진다. 김밥 한 줄과 라면을 골랐다. 여유로운 심정으로 선택할 기분이 아니었다. 서울에 두고 온 아파트를 어떻게 할까? 어금니까지 깨물어 동여맨 생각 주머니의 꼬투리가 풀렸다. 김밥을 입에 넣고 라면 국물을 떠먹다가 잠깐 방심한 탓이다. 홍역처럼 열꽃이 발긋발긋 돋았다. 아들 상욱이 전주로, 영신이 곰소항으로 떠나면 비어있을 아파트는 매매든 임대든 처리해야 했다. 곰소항 가고 있니? 친정엄마가 전화했다. 엄마에게 곰소항을 고할 사람은 상욱밖에 없다. 성인용 기저귀를 사러 숲으로 가는 혹은 분리수거 봉투를 든 음지생물처럼 창백하고 부석부석한 엄마의 얼굴이 상상됐다. 옆에서 아빠의 상태를 묻는 이웃의 무미건조한 음색이 엄마와 통화음에 들렸다. 분리수거 중일 때 경비원의 진중한 목소리가 들리는 날도 덜어 있었다. 슈퍼 주인과 경비원과 혹은 지나치는 행인의 소음이 엄마와의 통화에 종종 섞였다. 여름에서야 엄마의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잦은 통화를 하고도 알아채지 못했다. 곰곰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작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목에서 겨우 끌어올리는 의지와 의욕이 바닥난 물기 없는 목소리를 들어왔다. 국밥만 하나의 메뉴로 파는 곰소항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야겠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 가로로 쓴 행서, 그다지 요긴해 보이지 않지만 읽으면 뜻이 바로 파악되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문장이 상욱의 방에 붙었다. 영신은 여느 부모보다 지원과 보살핌이 부족하지 않았음을 자부하며 헌신에 걸맞은 입시 결과를 얻을 것이라 믿었다. 스카이 합격을 염원하는 열혈 엄마로서 상욱에게 투자한 금전과 노력은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만점이라고 자부했다. 삶의 방식에서 자신을 접어두고 상욱의 입시에 몰빵했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간결한 문장의 가르침을 상욱이 간과했다. 영신은 상욱의 간과를 감시하고 바른 길로 교정했어야 옳았다. 되돌릴 수 없는 시점에 와서야 허물을 깨달았고 가슴을 찢는 소가리로 자책했다. 상욱이 가군 대학에서 떨어지고 나군의 대학에서 예비번호를 받긴 했으나 선택되지 못했다. 등록 포기로 인한 추가 합격이 모두 끝났어도 상욱은 서울과 근교의 대학 진학에 최종 실패했다. 노력한 만큼 얻는다. 상욱이 세상살이에서 보편과 당연함의 중요성을 간과한 벌을 단호하게 받는 꼴이 되었다. 상욱 혼자 감당하는 벌이 아니라 영신도 공범자로 묶여 불면증이 도지고 울화가 시도 때도 없이 울컥울컥 치솟았다.
상욱은 참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각오와 뉘우침을 외면했다. 금지되었던 것이 동시에 허용되는 19살에 도달했다. 술과 유흥과 연애에 쓰나미처럼 함몰되었다. 성인이 누리는 축제를 찾아서 즐겼고 영신은 정신질환의 약물을 처방받았다. 세상은 보편과 당연함을 가벼이 여기는 자를 반드시 벌한다. 격언을 새로 써서 상욱의 방뿐 아니라 영신의 방에도 걸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영신은 회황과 자책으로 잠을 설쳤다. 학교가 끝나면 집이 아니라 학원으로 간다.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아 예체능 또는 특별한 특기를 살리는 진로를 선택해야 할 아이도 단과 학원으로 수학과 영어를 공부하러 간다. 부모의 자기 욕심에 의한 강요, 학원에 보내 부모의 역할은 다 했다는, 그래서 후의 원망 같은 것을 모면하려는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의 의무로 고착된 자신을 위안하고픈 암묵적인 관습이 되었다. 성적이 낮아졌을 때, 입시에서 곤란을 겪게 되었을 때 부모의 입장을 공고하게 하려는 일종의 보험이라는 추정도 무리 없이 가능해졌다. 어쨌든 사교육은 입시 과열이 빚은 사회적 병리의 한 축이 되었다. 영신도 사교육에 목매는 부모를 경시하고 모멸감 가득한 눈빛으로 멸시하며 입방아를 놓았다. 입시가 종료되고 자신이 딱 그런 엄마였음을 인정해야 하는 모멸감에 직면했다. 자신이 그동안 비난하고 불쌍한 부류로 갈랐던 대상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이었다는 깨달음에 수치심과 자괴감에 부들부들 떨었다. 상욱이 스카이는 고사하고 서울 지역에서 최종 불합격되었다. 지방 사립대학의 예비 번호를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던 차에 합격 문자가 왔다.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으나 최후의 돌파구였다. 지방에서 서울로 길을 쓰고 올라오는 판에 상욱은 대학생이 되려면 지방으로 가는 외길만 남았다. 아파트 베란다로 보이는 대학을 바라보면서 영신은 수시로 울음을 울컥 토했다. 입시 실패의 원인을 두고 영신과 상욱의 의견이 갈렸다. 영신은 당장 오늘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는 상욱의 무책임과 근면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계획을 세워 실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네가 꼴딱 떨어진 원인이 얼마든지 더 있는데 말하는 내 심정이 고약해지니 말하지 않을게. 영신은 말이 길어지면서 짜증이 섞였다. 상욱이 동의하지 않았다. 세옹지마와 대기만성이라며 이 상황과는 턱도 없는 사자성어로 변명했다. 재수를 제안했다. 장차 50년을 위해 1년의 멈춤은 충분히 선택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며 의중을 물었다. 이대로 물러서기에 억울하고 가슴이 아팠다. 재수할래? 상욱의 얼굴은 단번에 싫어였다. 상욱이 감당해야 할 억울함이 영신만의 몫임이 뚜렷해졌다. 영신은 인내하고 포기해야 그나마 모자 관계가 유지된다고 물러섰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자신의 건강이 염려되었다. 모자간의 생각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빠르게 이탈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돌덩이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욱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허물기로 마음을 고쳐잡았다. 상욱을 위해 포기하고 억제되었던 삶의 빗장을 풀기로 했다. 상욱이 지방대학의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음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전에 왔었던 풍경과 마주하면 기분이 들떴다. 푸른 바다를 타고 도는 2차선 도로에서 질주하는 절경이 처음 본 것도 아니면서 감탄이 나왔다. 곰소만의 간판이나 골목, 도로 안내판과 제외하면 우선 웃었다. 무엇 때문에 감탄하고 웃었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았다. 감탄하는 근거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먹고 자고 구경하며 스쳤던 흔적에 기억이 반응할 뿐이었다. 기억을 한 토막의 누락 없이 재생할 수는 없다.
능력도 없지만 재생하고 싶지도 않다. 갈피에 꽂아 두었다가 훗날 페이지를 열람하듯 선명한 토막으로 재생하면 기쁘든 서럽든 반가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재회는 기억을 선명하게 일깨우는 실마리임을 터득했다. 기쁘고 환영받지 못하는 과거의 흔적도 있다. 다시는 스치지 말았어야 할, 굳이 찾아가서 재회하고 싶지 않은 흔적, 운명이 아닐 바에야 재생하고 싶지 않다. 부안에서 격포를 거쳐 곰소항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지날 때가 그렇다. 그렇다고 내키지 않는 과거와의 재회를 회피하지 않는다. 반갑든 내키지 않든 이미 지나간 시간이다. 칼에 베인 상처의 속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모종의 역할 수행자다. 시간은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영신이 아는 학부모는 상욱의 성적이 오를까 경계할 뿐 설령 이혼을 낌새챘다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터였다. 이혼하겠다는 말에 엄마가 영신의 손을 끌어다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듬과 마른 버짐에 까칠까칠한 손화기로 꾹 잡았을 뿐 찬송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 아빠에게도 이혼을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영신의 젊음을 가혹하게 굴절시킨 코마 상태의 아빠. 그저 생물에 불과한 모습이지만 혹시나 듣는 기능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말해서 늦은 자책을 유도하고 싶지 않았다. 이혼에서 남편의 배려가 컸다. 남편은 상당한 급여를 받는 전문직에 종사했다. 아파트의 소유권과 상욱의 양육비를 주겠다고 남편이 먼저 말했고 영신이 마다했다. 이혼 결심의 근거를 굳이 말하자면 상욱에 대한 영신의 지나친 집착에 남편의 참을성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간파한 것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영신의 귀책을 말로도 표정으로도 드러내지 않았다. 영신이 이혼 요구에 남편은 한 달이나 대답이 없다가 당신의 삶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자. 담담하게 동의했다. 이혼을 요구하는 영신의 삶이란 상욱에게의 집착에 방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아빠가 물려준 중심과 사거리 7층 빌딩에서 상욱과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임대료가 매달 입금되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상욱의 양육을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혼하지 않았어도 될 좋은 사람이었다. 부부의 인연을 놓지 않으려는 통화를 계속했고 상욱을 따로 만나는 일정을 빠짐없이 수행했다. 상욱의 대학 입시 좌절에 남편은 영신에게 책임을 묻거나 책망의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심성을 닮아서 잘 이겨낼 거야. 오히려 영신을 위로했다. 남편의 이혼 수락은 영신을 위한 배려였다. 아빠는? 통화마다 영신이 아빠의 상태를 물었다. 코마 상태에서 변화는 죽음의 외길임을 알면서 이승의 끈을 놓는 시기가 얼마나 남았을까 점검하듯 반복해서 물었다. 늘 그래. 엄마도 영신처럼 대답을 앵무새처럼 짧게 반복했다. 아빠가 코마 상태로 누운 지 9년이 되었다. 거실 한쪽의 침대에서 빛과 소리와 고통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빠는 엄마가 곁에 생존해 있어야 코마 상태로라도 살아있는 그냥 생물이었다. 아빠를 보러 가는 것의 의미가 점차 흐릿해졌다. 입고 갈 옷을 고르면 크레졸 냄새가 콧 속으로 왈칵 스몄다. 생명이 인위적으로 연장되는 표정과 눈빛이 9년 전에 고정되었다.
빛을 쬐지 못해 허옇게 탈색된 피부가 탄력이 없다. 혼수 상태로도 늙으시네. 아빠의 얼굴을 물건으로 닦는 엄마에게 말했다. 들으신다. 엄마가 눈을 흘겼다. 아빠의 손을 닦던 수건을 화장실에서 빨면서 엄마의 삶을 빼앗는 괴물이 되셨어요. 영신이 엄마가 들어도 괜찮을 크기로 말했다. 괴물이 되셨다는 말을 아빠가 들었을까? 약간의 걱정이 되긴 했다. 9년 세월이면 좋게요. 엄마의 남은 삶을 위해서 그만 가세요. 이제부터라도 엄마를 사랑하신다면. 코마 상태로 영신의 모진 말을 들을 수 있다 해도 작년부터 품고 있던 말을 마저 했다. 온전하지 못한 생명으로 멀쩡한 삶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코마 상태인 아빠가 꼭 들어야 한다고 입술을 모질게 깨물었다. 모녀가 주고받는 대화의 폭이 점차 좁아졌다. 아빠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엄마의 세상은 TV, 거실에서 보이는 아파트의 정문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분주한 걸음으로 다녀와야 하는 슈퍼가 주였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에게 물어볼 것들이 생겨날 수 없었다. 통화가 되면 영신이 아빠의 상태를 물었고 엄마는 상욱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물었다. 똑같은 대화가 반복되면서 영신은 전화해야지 생각하고도 머뭇거리다 빼먹는 날이 늘어났다. 전화가 이틀에 한 번이 한 달에 두세 번으로 뜸해졌다. 엄마와의 전화가 부담되기 시작했다. 통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책하고 발신 버튼을 누르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통화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스트레스가 되었다. 이사 갈 거니? 분리수거 후 계단을 올라가는 엄마의 숨이 가빠졌다. 그럴까 해. 영신이 어금니로 잘게 부숴야 할 김밥을 꿀꺽 삼켰다. 아파트는 어쩌고? 엄마가 짧게 물었다. 모든 게 귀찮고 의욕도 달아서 말도 짧아졌다. 천천히 생각 좀 해보고. 영신도 짧게 대답했다. 늘 그렇지만 길고 다정하게 주고받을 내용이 없다. 통화 중 침묵이 점차 길어졌다. 마지막 김밥을 입에 넣고 라면 국물을 떠넣었다.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지? 모처럼 엄마의 목소리가 힘이 실렸다. 아시면서 뭘 물으세요? 엄마가 물어온 그 사람을 영신은 부정하지 않았다. 영신은 곰소항을 잊을 수 없다. 기다림이 그곳에 있다. 기다림에는 확신이 없다. 18년이나 고집스럽게 기다렸다. 재회할 것이라는 확신이 곰소항으로 가는 지금은 더더욱 없다. 기다리면서 실망이 커질 것이라는 예감이나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을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곰소항으로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면 인적 드문 어둠과 골목의 정적이 그리워서였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날 부안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가 격포를 지날 때 일모를 만났다. 동해안 일출보다 훨씬 밝게 가라앉는 일몰에 눈물이 찔끔 솟았다. 저렇게 가라앉으면 내일 아침에 헤엄쳐 나올 수 있을까? 곰소항으로 가는 커브가 끝도 없는 해안도로에 접어들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어둠과 산에서 내려온 어둠이 뒤섞여 도로가 잿빛으로 채색되었다. 격포의 장엄하고도 매몰찬 일몰을 떠올려 그의 어깨에 기댔다. 커브가 자주 반복되고 어둠이 점차 짙어졌다. 무섭다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았고 어깨가 후두둑 떨렸다.
그가 영신의 옆구리에 팔을 넣어 끌어안았다. 영신이 수능 3개월 앞둔 여름, 아빠가 그를 과외교사로 데려왔다. 아빠의 단골 주점 주인 과부가 술에 취했다. 그날따라 아빠는 늦은 밤에 술이 거나해서 영업 마감을 도우러 온 그를 기특하게 바라보았다.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도록 뒷바라지한 과부에게 존경심과 부러움이 우러났고 인물과 댐댐이가 명쾌한 그를 술자석에 불러 잔을 건네는 중에 수능을 앞둔 영신의 과외를 제안했다. 거절의 사유를 명쾌하게 말하는 보기 드문 젊은이, 그가 아빠의 제안을 사양했다. 아빠는 속이 알찬 그가 더욱 마음에 찼고 과부를 부추겨 그의 허락을 얻어냈다. 수능일이 100일 정도 남은 시점부터 과외가 시작되었다. 평일은 심야에, 휴일은 온종일 영신의 방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영신의 모의 수능 점수를 갉아먹던 수학의 미적분, 물리의 역학이 명쾌하게 정리되었고 영신은 기대 이상의 수능 점수를 얻었다. 영신이 아빠의 염원인 서울대에 합격하였다. 영신이 입학식을 앞두고 그가 졸업했다. 카페와 경치 좋은 골목과 언덕을 찾아 둘이 거닐었다. 과외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연인이 되었음에 기쁘고 설렜다. 캠퍼스 커플이 될 수 없어 아쉬웠다. 아빠의 간섭이 시작되었다. 그와 얽히는 가닥을 찾아 끊어내려는 잔소리와 협박이 시작됐다. 주점 마담의 유복자는 아무리 굵게 자라도 결국 뿌리가 약한 나무는 세상 풍파를 견디지 못한다. 대학생이 되면 이성과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될 것이다. 지금 미숙한 판단으로 기형적인 꿈을 꾸고 있다. 오로지 아빠의 독단과 신념에 의한 억압에 영신은 숨이 막혔다. 영신이 물러서지 않자 아빠가 그에게 냉혹해졌다. 배경과 근본이 없다. 영신이 오래가지 못할 기형적인 꿈을 꾸고 있다. 아빠는 그토록 완강하게 그에게까지 냉혹해져야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숨겨야 할 속내가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빠가 그의 엄마를 차에 태우고 등산과 여행을 다녔다는 이력을 아빠는 숨겨야 했다. 그와 영신이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아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그러실 수 있어요? 영신이 처음으로 울먹였다. 내 말대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니니 이번만은 아빠에게 순종하면 안 되겠니? 아빠는 물론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순종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와의 연결 가닥을 끊어내려는 아빠의 억압을 버티며 아빠의 말대로 기형적인 꿈일지라도 악몽일지라도 영신은 그와 함께라면 기꺼이 꾸겠다고 작심했다. 곰소항 정류장에 내려 메뉴가 국밥 하나인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민박 간판을 등대 삼아 걸어갈 때 눈이 내렸다. 낯선 곳이라 무섭고 추웠다. 민박 냉방에서 움츠러든 목덜미로 소름이 돋았다. 어깨가 후루루 떨렸다. 기침이 날숨처럼 계속 솟았다. 그가 이불을 깔았다. 영신이 이불로 들어갔다. 곰소항이 우리의 종점이구나. 정좌한 자세로 아침을 맞겠다며 그가 말했다. 오빠. 영신이 날숨처럼 뱉어지는 기침을 크크 되삼키며 입술을 물었다. 종점을 거역하면 불행해져. 우리 둘 다. 우리가 내렸던 버스 정류장의 공중전화 부스에 갔다 오겠다며 그가 밖으로 나갔다. 영신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떨리는 몸을 잔뜩 오므리다 잠들었다. 새벽에 돌아온 그가 영신을 흔들어 깨웠다. 일출은 함께 보아야 한다며 민박에서 나왔다. 곰소항으로 가는 좁은 골목에서
아빠가 보낸 남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영신의 앞을 가로막았다.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영신을 바라보았다. 같이 올라가시지요. 자신보다 한참 어린 그에게 남자가 정중히 말했다. 그는 곰소항에 남겠다고 거절했다. 어젯밤 전화로 용단 내린 것에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남자가 그에게 정중한 어조로 아빠의 말을 전했다. 영신은 어젯밤 곰소항으로 혼자 나간 그의 의도를 알아챘다. 근본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연인과의 사랑이 단절되는 아픔을 억누르며 자괴감에 몸부림쳤을 그를 멀거니 바라보며 헤어졌다. 격포를 거쳐서 가주세요. 줄포면을 지나서 호남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남자에게 영신이 부탁했다. 진설이 염전 도로에서 승용차가 방향을 바꾸었다. 굽은 해안가 도로를 지나면서 영신은 장엄한 일출에 부시는 눈을 감았다. 국밥 하나의 메뉴만 있는 곰소항 골목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신축 숙박업소를 마다하고 낡음 정도가 심각한 민박으로 갔다. 겨울에 처음 찾아온 그와 영신에게 방을 내주던 40대의 주인 내외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안목이 없고 시설 리모델링에 인색한 노부부의 민박은 돈 받고 손님 들일 정도가 되지 못했다. 이혼이 합의되고 남편이 여행을 제안했다. 3박 4일의 연가를 내려 한다며 세심하게 계획한 일정을 제안했다. 제주도 울산에서 속초로의 동해안 바닷길, 부산에서 경주를 지나는 경상 내륙, 땅끝 해남에서 목포와 신안군도 4군데 코스의 여행 기획안을 주며 선택하도록 배려했다. 영신이 솟는 눈물을 감추려 남편의 품에 안겼다. 포옹을 끝낸 영신이 머뭇거렸다. 혼자서 아침 먹고 등교하고 11시에 학원에서 돌아오는 온종일 영어와 수학과 국어에 진이 빠져 있을 상욱을 위로하고 기력을 보충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하루가 아니라 사흘이나. 여태껏 영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단 하루도 상욱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돌봐줄 도우미를 남편이 구했고 동의하는 조건으로 영신이 부안반도와 선운사의 여행을 제안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서 영신은 오래전의 기억이 살아나는 건물과 도로 표지판을 발견했다. 격포에서 곰소항으로 가는 해안도로 구비에서 이혼이 임박한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와의 기억 재생을 억제하며 남편 모르게 주먹 쥐고 입술 깨물었다. 해안도로가 끝나갈 무렵 곰소항이 보이자 영신이 자신도 모르게 짧게 신음했다. 영신은 이런 여행을 남편과 계속해도 괜찮은가 생각했다. 남편이 영신의 요구를 웬만하면 들어주려 했다. 격포에서 곰소항으로 가는 해안도로에 신축된 고급 리조트와 펜션을 지나쳐서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급조한 개량 한옥의 민박으로 숙소를 결정했다. 남편이 민박 대문에서 뜨악한 표정으로 멀뚱거렸다. 영신이 판단해도 민박은 여행의 요구 조건이 웬만함을 한참 벗어난 독선이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여간에서는 영신의 뜻에 반하지 않는 남편이 언짢아진 속을 드러냈다. 영신은 웃을 상황이 아닌데 말을 맞추고 웃게 될까 조심하면서 간곡한 표정을 지었다. 곧 후회했다. 한 남자의 삶이 망가진 장소로 이혼 여행에 남편을 인도한 것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가 의심이 들었다. 좋아. 사람 좋은 남편은 영신이 바로잡을 틈도 주지 않고 동의했다.
범인아는 영신을 뒤에 두고 대문으로 들어갔다. 여행 첫날 남편의 기분이 구겼다. 온돌방 바닥에서 잤고 방에 딸린 욕실이 없었다. 남편은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에도 말을 아꼈다. 과거의 남자에 집착한 독성과 고집이 남편과의 추억을 위한 여행으로 가능한 것일까? 그때 그와의 국밥 단일 메뉴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려던 영신의 생각이 흔들렸다. 남편이 공용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머리를 들이댔다. 용기에 때가 꼬질꼬질한 샴푸를 손바닥에 짜서 머리에 감고 반쯤 달아 얇아진 살구빈으로 세수하는 남편에게 아침밥 메뉴 선택을 양보하기로 했다. 곰소항은 경매가 끝난 뒤라 볼거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갈치와 우럭과 장어가 건조되는 골목에 개와 고양이가 아침 바람처럼 몰려다녔다. 횟집에서 우럭 매운탕으로 아침을 먹었다. 능가산 내소사로의 둘째 날 이혼 여행이 시작됐다. 내소사 주차장으로 가는 석보리를 지나면서 남편이 조용필의 노래를 선곡했다. 영신이 스마트폰으로 즐겨 듣는 곡으로의 배려였다. 남편을 위한 리듬인지 영신에게 듣게 하려는 노랫말인지 분위기가 미묘했다. 이어폰으로 혼자 듣기에 익숙한 영신은 머리와 가슴이 복잡해졌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영신은 능가산 관흥봉과 하늘이 닿는 곡선으로 시선을 회피하며 이런 여행을 계속해도 되는가? 어제에 이어 자문했다. 남편이 어제의 뜨악하던 표정을 벗어내지 못한 얼굴로 고개를 리듬에 맞추어 주걱거렸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앞서가던 버스가 잠시 멈춘 사이 남편이 영신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남편이 일주문을 통과해서 잣나무 우둠지 틈으로 드러난 오전 하늘을 바라보았다. 영신은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의 가사를 남편 모르게 읊조렸다. 관광버스가 연달아 도착해서 관람객이 늘어났다. 남편이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는 진입로가 갑자기 붐볐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주차하고도 시동을 켠 채 마저 들었던 소절.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영신이 남편을 멀거니 바라보며 가슴으로 노래했다. 남편은 여행 중 사찰의 대웅전보다 부속 암자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오후 여정인 고창 선운사의 도소람, 해남의 미황사 도소람, 남해의 보리암 우로의 암자를 찾아갔던 가을 여행을 영신은 섬세하게 기억했다. 암자를 품은 기암 절벽과 발 아래 풍경의 영신은 아, 좋다. 가슴이 뻥 뚫린다. 또 오고 싶다. 를 연발하고 법당에서 긴 시간 정조화하는 남편을 기다렸다. 미륵보살이 머무는 내원과 천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외원으로 구성된 천상의 정토라는 도솔천의 의미를 검색하며 남편의 정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평소 배려 깊던 남편이 도솔암에서는 영신을 외면하고 긴 시간 정좌했다. 대웅전을 마다하고 도솔암 보살 좌성에 정좌하는 이유를 미왕사의 달마 도솔암에서 내려오는 가을 단풍 숲길에서 영신이 물었다.
웅장함보다는 엄숙함이야. 남편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법당에서 무엇을 염원하는지는 마저 내려오기까지 묻지 않았다. 사실은 묻지 않았는데 대답할까 은근히 두려웠다. 남편의 정좌가 염원이 아니라 참음, 인내, 허용을 위한 다짐일 거라는 추정이 생긴 후부터 묻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다. 암자에서 긴 시간 홀로 다독여온 남편의 빗장이 열리지 않기를 영신이 어느 순간부터 염원하기 시작했다. 오후에 고창 선운사로 갔다. 꽃무릇을 보며 경내 찻집에서 맑은 차를 마시고 장어와 소주로 저녁을 먹었다. 이튿날 새벽 남편이 영신을 깨웠다. 뽀얗게 안개가 서린 계곡으로 걸어서 도소람에 도착했다. 남편은 법당에서, 영신은 기암 절벽에 앉아서 선운산 골짜기 일출을 맞이했다. 골짜기 안개를 거두며 잡목 사이로 내리는 햇살이 경이로웠다. 어제 구겨진 남편의 기분을 다림질해줄 햇살의 경이로움에 영신이 합장했다. 곰소항 골목에 베이커리 카페가 매물로 나왔다. 2층에서 거주하고 1층은 카페를 운영할 수 있어 곰소항으로 온 첫날 민박에서 잔 영신에게 뜻밖의 선물이었다. 선착장에서 가까웠고 창가에 앉으면 곰소만 갯벌로의 조망이 확 트였다. 2층에 영신이 거주할 살림집은 조망과 내부 설비가 예상보다 훌륭했다. 정갈하고 쓰임새 있는 욕실이 안방에도 별도로 있고 상욱이 기숙사에서 온다면 내어줄 방에서는 멀리 능가산 관음봉이 한눈에 들어왔다. 보증금 걸고 월세 내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카페에서 큰 돈을 벌자는 목적이 아니라서 베이커리는 메뉴에서 삭제했다. 곰소항 골목으로 걷는 재미가 쏠쏠했다. 새로운 골목으로 접어들었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걷다 보면 언젠가 왔었던 기억이 고사태 웅크려 있었다. 곰소항은 이틀 정도 머물면 다 알게 되는 고만고만한 골목에 건물도 낮았다. 일주일 머무르면 새로울 게 없는 어민과 주민과 상인이 낯설지 않았다. 기숙사로 간 상욱이 궁금하던 차에 통화가 되었다. 아파트에 두고 온 자파라든가 생필품이 아쉬워져 나가려던 차였다. 엄마, 짠 냄새 익숙해졌어? 약속 장소인 부안터미널로 먼저 와 있던 상욱이 차에서 내리는 영신에게 걸어왔다. 기숙사에서 끌고 다녔을 슬리퍼와 헐렁한 트레이닝 복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염색한 백발에 거부감이 확 치밀었다. 꼴이 그게 뭐니? 영신이 상욱의 등을 찰싹 때렸다. 상욱이 표정을 찡그려 뒤에 서 있는 여자애로 손짓했다. 기숙사에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귄 여자애. 상욱과 다름없는 복장과 머리로 주춤 걸어와 고개를 까닥여 아른 채 했다. 여자애가 맛집을 검색했다. 상욱의 옆구리에 개딱지로 붙어서. 엄마 세련되셨다. 곰소항에 친척이 있으셔? 쫑알거렸고 영신은 일부러 두어 걸음 뒤로 떨어져 따라갔다. 여자의 입맛으로 고른 음식이 뽕뚜락 피자였다. 상욱이 여자애를 먼저 의자에 앉혀놓고 엄마,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 천국이 따로 없어. 상욱이 기숙사와 여자애가 좋아 죽겠다며 거들먹거리다 서 있는 영신에게 엄마도 앉아. 덧붙였다. 여자애가 메뉴판에 손가락을 짚으며 메뉴를 골랐다. 이름이 뭐예요? 처음 만나는 아들의 여자친구라서 영신이 예의 있게 물었다. 가희. 여자애가 메뉴에 시선을 둔 채 새처럼하게 대답했고 변가희. 상욱이 성씨를 붙여 말했다. 영신은 가희란 애에게 궁금한 것이 더 생기지 않았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묻지 않을 참이었다. 탐탁하지 않은 복장에다 백발머리가 둘씩이나 코앞에 있어
속에서 치미는 것을 꾹꾹 눌러 참았다. 상욱의 옷도 사고 기숙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섬주섬 사줄 요량으로 부안해 나왔다. 영신은 상욱을 만나 겨우 피자 한 조각과 얼음 띄운 냉수 한 컵 마셨다. 가희가 상욱의 옆구리에 매달려 기숙사로 가는 버스를 탔다. 영신은 둘을 보내놓고 백화점 쇼핑으로 급격하게 돋은 우울함을 해소하려다 곰소항으로 향했다. 격포를 지나 굽은 해안도로에서 라디오를 켜고 채널을 돌리다가 껐다. 곰소항 좁은 골목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샀다. 목덜미를 태우는 볕을 차단할 스카프도 색깔별로 5개 샀다. 갯벌에서 조개를 캘 헐렁한 고무줄 바지도 샀다. 야간 조업을 나가려던 건물주 선장이 카페로 왔다. 그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계약한 카페에 손님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었고 본인의 눈으로 확인차 들렀다. 혼자 운영하시려고요? 컴컴한 카페에 영신 혼자 앉아있는 모습에 약간 당황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쭈꾸미와 숭어 어획량이 신통하지 않아 가을 전어를 기대하며 버틴다는 선장에게 영신이 희미하게 웃었다. 해 떨어지면 온통 어둠뿐이라 무섭긴 한데. 선장이 말을 끊고는 손님도 이렇게 없고 캄캄한데 여자의 몸으로 무섭지 않겠어요? 시선을 영신에게 넌지시 주다가 근데 여기 사람들 의외로 순박해요. 부자가 없어서 그렇죠. 원래 도둑질이나 못된 짓은 가진 게 있는 것들이 하는 짓이지요. 선장이 영신을 정면으로 계속 바라보기 민망한지 구석진 곳으로 시선을 돌려 투박하게 말했다. 영신의 안전을 해칠 만한 것이 있는지 창문과 뒷문 잠금 장치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건물주로서의 성의를 보였다. 영신이 갈아놓은 온도로 커피를 내려 건넸다. 조명 아래로 걸어온 건물주의 피부는 바닷바람과 햇볕과 힘든 조업에 벌겋고 푸석했다. 커피잔을 받는 손도 거칠고 컸다. 고깃배를 타기 전에는 문 남성처럼 아담했을 손이 계약할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한 30년 넘게 그물을 당겨서 우악스럽게 거칠어졌다고 영신은 짧게 생각했다. 선장이 원두커피를 한 번에 마시고 사는 게 거칠고 씁쓸해서 어부는 달콤한 봉지커피 좋아하죠. 컵 하나에 서너 봉지 넣고 마셔요. 고된 일이 끝없는 쓰디쓴 인생인데 커피라도 달콤하게 마셔야지요. 영신의 사근사근한 웃음과 나긋한 음색에 보답하듯 수도와 배수구, 변기 물내림을 점검해 주고 나갔다. 작은 항구의 어둠은 고개를 좀 숙인 채 말없는 얌전이처럼 부드럽고 유순했다. 사람과 차량이 띄엄띄엄해지고 카페는 정적의 곳간이 되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정감이랄까. 곰소항 저붓한 골목골목에서 낯선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 몇 년 전부터 하루 한 번쯤은 걸어 다녔을 풍경처럼 눈길 닿는 곳곳이 익숙하다. 바닷물이 드나들며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게흙의 온갖 냄새, 널브러진 어구의 비린내, 뒤섞이는 뷔페마저 수년 전부터 익히 맡아온 듯 여상스럽다. 시간이 넉넉했다. 공간도 영신에게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았다. 특히 곰소항의 어둠이 깊은 생각처럼 진득하고 의젓했다. 미루어 두었던 잠을 실컷 잘 것이라며 예감했으나 넉넉하며 몽글몽글함에 젖어서 생각대로 쉽게 잠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수면 부족으로 처체하지도 않았다. 깨어있어도 단잠에 빠진 듯 과거의 회상이 반질반질 빛이 났다. 위연히 동토오는 아침을 기다리며 이마에 손바닥을 얹으면 혹둥골의 자맥질처럼 떠올랐는데 잊고 있던 고만고만한 삶들이었다.
곰서항으로 출발하면서 대강 챙겨 넣었던 가방을 헤쳐 거실 바닥으로 나열되는 것들에서도 빛바랜 기억들이 상기되었다. 밤의 정점을 지나 새벽의 출구로 다다른 시각에 가위를 떨어뜨렸다. 가윗날이 15도 각도로 벌어져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맨발의 발등을 섬찟하게 찍었다. 발등에서 핏물이 몽글하게 솟았다. 온몸이 폭삭 내려앉으며 맥이 탁 풀렸다. 잠깐이었지만 아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몽글몽글 솟아 부풀었던 핏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두루마리 휴지를 소나기로 둘둘 말아준 채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정신이 탁해질 것이라는 예감의 훼손을 짐짐한 심정으로 받아들였다. 가위를 왜 손에 들었을까? 빛바랜 질감의 사진에다 가위질할 것도 아니면서. 싱크대 서랍 속의 가위를 손에 쥔 까닭을 알 수 없다. 연하고 무르며 매끄러운 칸나처럼 바닥으로 퍼지는 피를 방관하면서 타인의 돌발 상황을 관찰하듯 평안한 위안을 떠올렸다. 새벽의 끄트머리에서 초췌해졌을 이마를 손바닥으로 짚었다. 새벽의 푸르름이 곰솜한 갯벌로 도드라졌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혼하면 서로 갈등이 극에 달할 때 하게 되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미안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런 경우는 상처가 아무는 시간도 길지는 않겠지요. 어쨌거나 사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역류하면 반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제가 예전에 어느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들은 말인데요.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처음부터 너랑은 잘 안 맞았어 라고 한다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들도 어쩌면 잘못 꿰인 첫 단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숨어있는 것들에 대한 힌트이다 라는 아낙사고라스의 말처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이 단단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사랑의 빗장 잘 잠그셨나요? 그럼 오늘도 책나들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